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워낙 동안이시라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무려 28년 동안 금융시장을 바라보고 계신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 기자님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덕분에 잘 지냈어요. 지금 먼저 제일 궁금한 게요. 이렇게 주가가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오르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들을 다들 하고 계실 거예요. 실물 경쟁이 이렇게 엉망이라는데 도대체 주가만 이렇게 뛰어 올랐고 이제 또 실물이 좀 회복된다 하니까 또 주가가 더 오르고 도대체 어디까지 오를 것이며 어디에 우리가 있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거기부터 좀 시작해 볼까요? 일단 뭐 고평가라는 건 확실하고요. 아, 고평가입니까? 네, 그건 뭐 네. 확실하죠. 왜냐하면 주식이 싸냐 비싸냐를 판단하는 잣대는 결국 PER 같은 기업의 수익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네. 기업의 수익성 대비해서 주가가 지금 2021년 이익 전망 대비해서 한 14배 이상에서 거래되니까 역사적 평균이 9.8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40% 정도 더 고평가된 거죠, 평균으로 보면. 그 얘기를 이렇게 하면 더 오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니 지금 금리가 이렇게 낮기 때문에 더 오를 수 있어 얼마든지 누가 네. 그럼 뭐 여기 예금 누가 하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원래 그 주가랑 금리는 역의 관계잖아요. 네. 그래서 금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주가는 오르기 쉬우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금리가 대략 한 10%에서 5% 사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거 비해 지금 금리 뭐 1% 초반이니까 현 수준에서 우리나라 주가 수익 배율을 갖다가 적정 배율을 다른 조건 그냥 무시하고 대략 계산해 보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략 계산을 해보면 한 18배 정도까지는 그래도 봐줄만 하다. 근데 이제 그건 금리에 굉장히 민감해지니까. 조금만 금리가 올라도 네, 이제 문제가 팍팍 떨어져야 되는군요. 되는 거죠. 그럴 거냐 정말. 네. 근데 뭐 금리가 올해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연준 페드라든가 우리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 별로 없고 뭐 금리 오르는 걸 또 걱정해야 되냐 이렇게 또 말씀하신 분 있다면 예, 저도 동결로 봅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예, 내년까지도 동결 보고요. 심지어 내년까지도. 예, 네. 이번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 상승률 보시면 알겠지만 뭐 0.4, 0.5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소비자 물가가 그 정도 레벨이라는 건 나중에 5년 정도 뒤에 이제 기준연도 개편할 때 물가가 또 떨어지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물가를 기준연도 개편을 하게 되면 항상 물가가 하향 조정돼요. 그런 리스크를 생각하면 이미 지금 디플레 리스크가 굉장히 큰 상황이라서 주식시장이 조금 과열돼 있고 고평가돼 있다라는 건 인정하지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당분간은 좀 참으려고 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떤 걸 주로 봐야 되냐 하면 금리는 못 건드리는 거고 이거는 약속을 이미 해버렸어요. 지난 우리 9월 FOMC에서 네. 향후 거의 2년간 우리 금리 동결하겠다라는 걸 암묵적으로 거의 보여준 게 바로 그 평균 물가 목표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나 안 해. 절대 금리 안 네. 올려. 이렇게 시장에 시그널을 예, 주려고 그러니까 했던 것 같아요. 12월이죠. 불과 며칠 전이었던 12월 그 향후 경제 전망을 봤더니 연준이 주요 타겟으로 하는 이제 물가 지수를 보니까 2020년 물가를 한 1%. 그리고 2021년 물가를 1.6, 1.7을 보더라고요. 그 말은 뭐 이게 작년 물가가 이미 2%라는 목표 수준을 1% 가까이 거의 하락돼 있기 때문에 올해 물가 3, 4% 나와도 동결하겠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건데 그렇죠. 올해 물가도 또 자기들은 보니까 2% 안 될 것 같아. 네. 이렇게 전망을 했다라는 건 거의 올해 내년은 예를 들어서 연평균 5%, 6% 오르지 않는 한은 금리 동결이다라는 건 약속한 거죠. 이제 다만 테이퍼링 할 가능성이 있다. 테이퍼링. 예, 네. 그러니까 참 오랜만에 나온 13년, 이게 몇 년 만에 듣는 말입니까? 8년 만에. 8년 만에. 예, 제가 국민연금 있을 때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네. 2013년 전 세계 금융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테이퍼링이 바로 그건데 이 테이퍼링이 뭐냐면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하는 겁니다. 예, 그 가능성은 좀 있어요. 예, 사실은. 역사가 자꾸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다시 또 이제 테이퍼링 얘기도 예, 언젠가 특히 최근에 더 연준 많이 멤버 중에 한 분이 네.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양적 완화 규모 우리 너무 큰 것 같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시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 보면 미 연준 내에서도 야, 제로금리는 뭐 좋아. 근데 야 양쪽 완화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양적 완화 규모가 한 석 달 만에 한 3조 달러? 그거는 예전에 한 몇 년 동안 하던 거 아닙니까? 한 4, 5년 하던 그 양적 완화 규모를 한꺼번에 3차 한 걸 합계해서 한 방에 했죠. 그래서 한 6년 정도 쭉 계속 하던 걸. 자,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지금은
주식 투자를 시작해도 되는 시점인지 그건 어떤 뭐 시점인지 궁금하실 텐데. 저는 뭐 해도 된다고 보는 쪽에 지금 있고요. 시작해도 된다. 예. 좀 고평가됐다고 하셨는데도 해도 된다. 왜 그러냐면 네. 이제 두 가지 때문인데 첫 번째는 이런 자산 시장의 특성이 한번 가격의 방향성이 정해지면 그 방향으로 계속 달려가려는 관성을 갖고 있다라는 걸 우리 뭐 다 알고 있으니까 네. 사실 작년에도 우리 만나서 부동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더 가지 않겠어요?라고 네. 우리 그냥 거의 암묵적인 만장일치를 했잖아요. 우리. 네, 사석에서는 계속 그 얘기를 했었죠. 박사님하고 저하고. 그러니까 우리 포기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그런 굉장히 것처럼 우려를 했었던. 예, 우려는 하지만 더 갈 것 같다.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주식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좀 저는 과열이라고 보는데 특히 신용융자 잔고가 20조 넘었더라고요. 물론 뭐 시가총액이 2,000조인데 20조 신용잔고야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역대급의 신용융자 돈을 빌려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건 안 좋은 신호고 네. 더 나아가 주가가 오르는데 특히 현대차나 삼성전자처럼 그렇게 무거운 대형주들의 주가가 저렇게 가볍게 오른다라는 건 좀 네. 너무 시장이 과열됐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해서 저는 그래도 참여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을 가지는 첫 번째 이유는 더 달려갈 것 같다라는 거고 두 번째가 올해 우리나라 수출 전망이 제 생각한 것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수출 통계들을 앞두고 선행하는 변수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에 앞서서 좀 먼저 움직이는 지표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인플레 기대잖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물건들이 일종의 좀 원자재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상품이 되게 많잖아요. 네.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라든가 2차 전지도 사실은 각 기업 간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지만 아무튼 용량 뭐 이런 걸로 대략 계산이 되잖아요. 그 모든 산업의 쌀을 만드는 그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그렇죠. 소재라고. 네. 예, 그래서 이 소재는 인플레에 되게 민감하죠. 그래서 글로벌하게 이제 투자자들이 조금씩 인플레가 완전히 지금 뭐 디플레죠. 디플레 상황에서 인플레로 갈 거라는 기대가 좀 부각될 때 우리나라 기업들도 은근슬쩍 제품 가격을 좀 인상하거든요. 그때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되게 좋아지고 두 번째가 선진국이 이 분노의 보복 소비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12월에 나온 뭐 연준에서 나온 보고서를 봤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통계를 봤는데 뭐냐면 서비스 지출은 마이너스 30%. 못 쓰니까. 내구재 지출은 플러스 30%. 정확하게 서비스 못 쓰는 것만큼 거의 퍼센트로 비슷하네요. 그런데 이제 그 내구재 지출에 비해서 서비스 지출이 2배니까 네. 경제는 소비자가 끔찍한 크니까. 침체에 특히 이번에 나온 뭐 미국 고용 보고서 봐도 또 다시 실업자 늘어나고 그러는 게 뭐 그 서비스 분야에서 락다운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뭐 어디 가서 뭐 머리를 자르러 갈 수가 있나 마트를 가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물건 안 팔리고 그래서 서비스업은 정말 막 너무나 끔찍한 침체를 겪고 있는 반면 다들 집에 돈들은 또 꽂히잖아요. 나라에서 재난지원금 형태가 됐든 실업보조금이 됐든 아니면 푸드쿠폰이 됐든 월세 지원금이 됐든 막 정말 다양한 종류의 돈이 꽂히니까 밖에 나갈 수는 없고 실업수당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걸 들고 전부 드디어 이번에 폰을 갈아야 될 때인 것 같아. 텔레비전을 갈자, 노트북을 갈자, 뭐 차도 갈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한 한국을 비롯한 여러 아시아 공업 국가들이 수출하는 제품의 이 최종 제품 수요들, 자동차라든가 PC 제품 수요도 늘어나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요인들을 생각해 보면 일단 제 생각에는 한 4월 정도까지 우리나라 수출이 한 20% 정도 증가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수출 증가율이 20-30% 나와도 놀라지 말자 싶을 정도로 지금 수출 전망이 좋아지고 있어서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일단 시장이 되게 비싸기 때문에 조정은 올 것 같은데 그 조정이 아주 큰 막 몇백 포인트 조정으로 올 거라기보다는 좀 쉬어갔다가 또 오를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이 기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외환위기 직후의 상승장 그리고 처음에 2000선을 뚫었던 13년 전 상승장 이 두 번을 보니까 항상 그렇더라고요. 아, 설마 또 오르겠어? 그럼 또 오르고 한번 이렇게 추세를 받으니까 계속 가던데 자 그래도 어쨌든 뭐 지금은 괜찮은 시점이라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또 한편에선 그러면 언제 멈춰야 되지? 그렇죠. 그 멈출 때 신호는 도대체 뭐지? 이걸 그래도 좀 미리 좀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세 가지죠. 세 가지. 예, 첫 번째 우리 박 기자님도 이제 포기하실 때. 네. 포기할 때. 네. 그러니까 이제 저나 뭐 여러 주식 시장에 참가하시는 유명한 센터장님들을 모셔가지고 장이 언제 조정받을까요? 언제 끝날까요? 라는 질문을 이제 안 할 때. 더 이상 안 할 때. 예, 그러니까 네. 포기할 때. 네. 이러다 말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잊어버리고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가겠죠. 주가가 계속 오르는 거 아니에요? 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때. 모든 재료를 다 호재로. 네. 2007년이 저는 가장 그때 좀 뼈아팠던 지적 중에 하나가 국제유가 급등하는데 이걸 호재라고만 볼 수 있냐라는 어떤 분의 질의가 참 저는 이제 증권업계를 그만뒀지만 그때 받았던 질문이 참 뼈아팠던 기억이 나는 게 네. 결국 국제유가가 뭐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건 물론 그때 140달러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인플레가 막 말도 못하게 올라오고 더 나가서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의 지출에 여력들이 왜냐하면 유가가 올라오니까 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게 왜 호재냐라고 말하시는 분한테 글쎄 말입니다. 그러고 말했던 기억이 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적이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박 기자님 말씀에 분명히 우리가 시장이라는 게 모든 재료가 다 주식시장에 호재가 될 수는 없는데 마치 모든 악재가 다 호재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어 이제 좀 위험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만 직장을 잃어버리는 증권사에서 또는 방송이나 언론에 못 나오시는 아,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좀 슬픈 이야기지만 네. 그냥 편하게 할게요. 저는 이제 네. 그만뒀으니까 제가 아직도 안 잘렸어?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시점이 와요. 저 사람 이상해. 예, 저 사람 이상해.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죠? 네. 우리 박 기자님이야말로 정말 산전수전 이쪽 금융업계 취재하시면서 많이 보셨잖아요. 네, 오랫동안 금융. 예, 그래서 막 라이징 스타로 막 뛰어오르고 이 사람 말을 하면 전부 다 귀를 쫑긋 세우던 그런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 반대로 또는 그동안 고생 하시면서 참 왜 저래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스타가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봤잖아요. 네. 예, 그런 역전의 경우들이 생기는 게 바로 이럴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장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펀더멘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어떤 기초 체력 이런 거를 중시하시는 분들이 다 그만두거나 마이크를 뺏기는. 그러니까 출연이 안 되는. 예, 출연이 안 되기도 하고 또 회사 내에서도 너 보고서 쓰지 마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그래서 그때 은행으로 옮겼던 기억이 있는데, 네. 저도 2007년에 마이크를 뺏겼던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굉장히 예전 일이지만, 네. 그때 굉장히 무서웠어요. 저는 야 이거 나는 그래도 비관론자도 아니고 종합주가지수 1,800 이상은 좀 많이 고평가니까 조심하자 정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오른다 쪽에 있던 사람인데 1,800 이상에서는 조심하자라는 말 한마디 했다고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용히 어떤 분이 부르셔서 너 좀 잠깐 쉬면 안 되겠냐, 자료 좀 안 쓰면 안 되겠냐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굉장히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일들을 겪으시는 분들이 나오면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만장일치만큼 무서운 건 없어요. 자산시장에 만장일치가 발생했다. 고점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걸 이제 저희들은 77%의 법칙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건 이제 2007년 제가 이제 모 은행 딜링룸 갔을 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거기 가니까 이제 세계적인 통신사들이 있어요. 3대 통신사, 2대 통신사 있잖아요. 그 통신사에서 연말이 되면 저 같은 이코노미스트들이나 딜러들을 모아가지고 폴을 해요. 그게 뭐냐면 내년에 환율 어떻게 봐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했는데 만장일치가 나온 거예요. 2007년 말에 했으니까 달러 약세죠. 그죠? 그래서 달러가 약세로 갈 것이라는 것에 대부분의 딜러들이 다 만장일치 베팅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은 800원대가 될 것이다. 달러에 대해서 800원대, 700원대를 적은 사람도 나왔어요. 700원대. 예, 그럼요. 네. 그러니까 돌이켜 생각해보면 좀 예, 굉장히 무기명이니까. 엄청나게. 예. 그때 낮게 환율이 이제 제가 갔을 때가 930원, 50원 네. 사이였는데 100원, 200원 떨어지는 걸 우습게 이제 보는. 환율이 더 떨어진다라는 건 결국 원화 강세니까 주가도 더 오를 것이다. 주가도 오를 것이고 또 국제유가 올라도 환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물가 안 오른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듣고 보니까 참 그때 왜 그랬나 싶어요. 저도. 네. 그러니까 이런 만장일치가 나오는 분야가 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때 진짜 조심해야겠군요. 만장일치. 먼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쉽죠. 네. 두 번째는 이 주가의 급등. 아까 특히 우리 박 기자님이 이 금리에서 PER은 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저도 요 금리가 유지된다는 가정을 그냥 하면 18배까지도 그냥 눈을 좀 감아줄 수는 있다. 18배까지. 예, 그러니까 지금 14배, 15배까지 왔지만 조금 더 오를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금리가 오르면 안 된다는 전제다. 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에서 다 나온 것처럼 금리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정부가 정책금리를 인상한다까지도 아니고 네. 시장 금리. 그렇죠. 시장 금리가 네. 주간에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저 오르는 금리 레벨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1% 벽을 뚫었잖아요. 네, 뚫었더라고요. 일단. 예, 그래서 뭐 1%야 아직 제가 봐도 솔직히 괜찮아 보이는데 저게 1.5가 되고 2%가 됐다 그러면 아무래도 금리에 주식은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죠. 보통 1.5% 정도부터 주의하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던데 어디서부터? 아, 그게 이제 밸류에이션의 역관계를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박 기자님 너무 저희들 녹여보시면 안 돼요. 저희들은 그냥 역사학자도 아니면서 역사학자인 척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100년 동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 40년 동안 통계가 있잖아요. 금리와 퍼의 역관계 통계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냥 계량 분석한 거에 불과합니다. 너무 저희를 높여보시면 안 돼요. 그냥 단순 관계입니다. 단순 관계.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그 금리가 뭐 5% 10%일 때 우리나라 퍼가 예를 들어서 5배, 10배였어. 그러면 지금 금리가 2% 1%라고 떨어진다면 우리나라 적정퍼는 역사적인 그 관계를 생각해 보면 몇 배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자동으로 저희가 계산한 것에 불과한데 이제 저희들 생각에 우리나라의 배당 수익률 이런 것들이 그냥 고정돼 있고 기업 이익도 안 드러난다고 가정하면 제 생각에도 미국 연준의 어떤 양적 완화나 이런 규모가 좀 완화되거나 또는 인플레 기대가 살아나서 시장 금리 한 1.5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는 경우에는 좀 이제 경기 경보는 올린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더 무서운 건데 사실은 수출이 꺾이는 신호가 나올 때가 이제 정말 위험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2018년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도 2018년 장에서는 좀 도취돼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증권업계로 돌아와서 뭐 연금에 있다 증권업계로 돌아와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고 전망했던 게 맞았던 것에 일단 도취됐던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미중 무역 분쟁 벌어지면서 여름부터 수출이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2018년 여름부터 우리나라 수출이 증가율이 굉장히 둔화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그걸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싸다 아직도 싸다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했던 게 참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후회가 되는 대목인데 이런 것들을 그대로 적용을 하자면 우리나라 수출이 2021년 상반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에서 30%도 한번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 수출 증가율이 지금 사실은 벌써 2020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 수출이 회복세로 돌아섰으니까 예, 그러니까 2021년 하반기가 되면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거든요. 떨어지거든요. 근데 떨어지는데 그게 뭐 그래도 두 자릿수 수출을 유지한다 이러면 괜찮은데 이제 한 자릿수가 된다든가 마이너스의 징후가 보일 때는 이거 정말 신중하게 투자 포지션을 한번 재점검해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이 줄어드는 것보다도 일단 추세가 꺾이는 그렇죠. 지점, 그 부분을 좀 주의 있게 수출을 가야겠네요. 특히 매월 첫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오는 보도자료를 보시다 보면 보도자료에 일평균 수출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 그렇게 빨리 수출 자료를 내는 진짜 유일한 나라 아닙니까? 막 일평균 수출을 계속 막 열흘마다 내놓고 막 그런 거 보면. 네. 우리나라 이제 뭐 무역의 탑 이런 거 내놓는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저 정말 어릴 때였지만 뭐 100억 불 수출 달성했다 이런 거 나왔을 때 국가적인 축제였던 기억이 나고 그러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로 먹고 사는 경제다 보니까 수출 통계를 굉장히 신속하게 집계하다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빨리 수출 통계가 집계되는 나라고 이러다 보니 글로벌 뭐 투자은행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탄광의 카나리아다. 예, 그래서 산소 농도가 좀 희소해지거나 혹은 유독가스가 흘러나오는 순간 세장 안에 있던 카나리아가 제일 약하니까 카나리아가 비실비실 노래하던 소리를 멈추게 될 때 빨리 탈출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한국 수출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발표되고 또 경기에 민감하니 한국 수출 둔화될 때는 글로벌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야말로 이점을 굉장히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말로 한글로 발표되는 데다가 더군다나 아침 8시에 또 보도자료 나오니까 매월 첫날 아침 8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하는 첫 페이지만이라도 보자. 그 일평균 수출 통계만이라도 보면 우리나라 수출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수출이 잘 돼가고 있는데 시장이 조정이다. 뭐 괜찮겠다. 근데 수출이 좀 부진해지는 것 같은데 일시적이라고는 자꾸 이야기하지만 마이너스가 나는데 계속 갈 수 있나? 이런 질문들은 한번 던져보는 게 투자할 때 참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진짜 아주 핵심적인 팁을 얻었는데 바로 상승을 외치지 않는 사람들이 마이크를 뺏길 때 위험하고 두 번째로 금리가 올라갈 때 위험하고 세 번째가 수출 이게 변화가 생겼을 때 위험하고 이 경우까지는 좀 그래도 어쨌든 아직까지는 시장을 좋게 봐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